비례율이 110% 나왔습니다. 150% 나왔습니다. 120%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만족하면서 박수 칠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렇게 나온 것들이 타당한지 냉철하게 한번 봐야만 합니다. 나중에 가서 저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분담금 폭탄으로 딱 떨어졌을 때 저 이거 몰랐습니다.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거죠. 예전에 도급 계약을 맺었던 그 가격을 가지고 관리 처분을 한다 그러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비례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확 떨어집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내가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로 전락을 하거나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전체가 그렇게 어떤 평균의 수렴에서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국에는 내 종전자산 가치를 통해서 비례율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비례율을 산정하는 공식을 보면 그 의문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뭐 요컨대 비례율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빼고 그것을 우리 종전자산 가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바로 비례율입니다. 자, 분모가 뭐죠? 분모가 종전자산, 즉 간평가입니다. 그다음 분자가 뭐죠? 우리 조합이 총 들어가는 어떤 수입, 거기서 우리가 총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 이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간평가가 높게 나왔어. 분모가 높게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뭐죠? 비례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례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가 되겠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한 차이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왜 그런지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그런지를 알아서 그 이유가 타당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고요. 석연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요거는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참 현업에 있을 때는 제가 뭐 간병사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이의 제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이의 내용이 고스란히 다 반영되는 경우는 뭐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 한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두 군데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두 군데의 그 감정평가 회사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또 그것들을 산술평균하여 확정되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비례율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흔히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말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좀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례율 정말 중요한데 일단 비례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어떠한 공식으로 어떠한 산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자 분자 분모가 나뉘어집니다. 먼저 분모를 말씀을 드리면 종전 감정 평가를 분모로 합니다. 감정 평가 금액을 분모로 하여 분자는 우리 조합의 총 수입, 여기서 총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분양 수익금이 되겠죠. 조합원 분양 수익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일반 분양금, 일반 분양 수익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 수입에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총 비용, 즉 수입에서 지출을 뺀 그것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율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중요한 단어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수입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출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미래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총 수입 부분에서 일반 분양가가 정말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일반 분양가를 조합해서 주변 시세하고는 상관없이 다분히 미래에 우리 단지는 분양이 잘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해서 일반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비례율이 분모가 커지니까 비례율이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도 비례율이 올라가서 추정치에 근거한 비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사비가 우리가 그 총 사업비 중에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공사비입니다. 자, 근데 공사비는 우리가 사업 초기에 가계약을 했던 그 금액과 그 다음에 본계약을 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좀 금액 차이가 있는데 우리 조합에서 관리 처분을 할 때에 초기에 우리가 초기 가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이 관리 처분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공사비의 시세가 반영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사업비의 비중이 낮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모가 지출이 적어지니까 분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비례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정평가 금액이 있죠. 감정평가 금액이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보다 낮게 평가가 됐거나
됐거나 높게 평가가 됐거나 예를 들면은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평가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역시 분모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죠? 결과적으로 비례율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가 다 변수로서 향후에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비례율이 110% 나왔습니다, 150% 나왔습니다, 120%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만족하면서 박수 칠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렇게 나온 것들이 타당한지 냉철하게 한번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반 분양 수익에 대해서 과연 미래의 분양 어떤 환경까지 고려해서 정말 그 다분히 실현 가능한 어떤 비용으로 잡았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도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몇 년 전에는 무슨 600대, 700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죠? 1000만 원이 어떤 평균치에 수렴하고요. 하이엔드로 간다.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분히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추정에 근거해서 혹은 예전에 도급 계약을 맺었던 그 가격을 가지고 관리 처분을 한다 그러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비례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확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는 이해 못하고 갈등이 시작이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간평가도 같은 맥락으로,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비례율이 얼마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례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 팩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지를, 그래서 저희가 경험하건대 비례율 85%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현실감 있게 받은 비례율 85%가 122%, 120% 비례율, 이렇게 좀 터무니없이 잡은 그 현장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안정성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수 있죠. 옆에 단지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근데 시점 차이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했던 단지가 1000만 원이야. 근데 우리는 앞으로 뭐 4년, 5년 있다가 준공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보다 지금 이 주변의 시세보다 우리 아파트가 브랜드도 훨씬 더 대중적인 브랜드고, 메이저 시공사가 들어와서 시공을 한 브랜드도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단지 설계나 특화 설계도 앞으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컨대 뭐 1000만 원, 근데 우리는 1500, 우리는 2배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요컨대 이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105%, 110%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범주겠죠. 근데 우리가 비례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120% 반영을 했습니다, 125% 반영을 했습니다, 너무 격차가 크다라고 보면 나중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분양 수입을 추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가서 분양 경기가 확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비례율이 낮아지게 되고, 비례율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재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합장님 혼자 모든 것들을 좌우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다분히 집단 지성으로 총회 혹은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이런 중요한 의결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회의나 대의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조합장님이 최종 결정을 할 때에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장님께서는 주변의 어떤 시세, 그 다음에 전망, 그리고 시공사가 바라보는 어떤 이 분양 시장, 그리고 이 분양가를 산정하는 또 별도의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분양가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상식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이 일어났어.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당장 이제 공사 자재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유가가 올랐어.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또 올랐어. 이런 것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고 추정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차입해서 쓰는 입장에서 그 차입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겠죠. 부족한 사업비는 또 추가적으로 차입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처음에 이 사업 한 1000억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1500억이 필요해, 혹은 그 2배가 필요해,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에 어떤 맥락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례율이 변동이 되는 요인이 되겠죠. 자, 비례율이 변동되는 것은 내가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조합에서 비례율을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례율은 내 조합원, 우리 조합원 개개인이 분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비용에 대한 변동사항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이 비례율을 새로 추인받아서 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 추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비례율이 지금은 최초에는 우리가 100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85%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조합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 이해가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조합원님들께서 총회장에서 이해를 해 주실 거고요. 관리처분 계획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조합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관리처분 계획이 정말 이제 내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어떤 순간인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 확정되는 순간 이제 분담금, 그다음에 평형, 뭐 동호수 배정 기준, 뭐 청산금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인가가 되는 순간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확정되는 사항은 어떤 이제 분양 대상자, 분양 평형, 종전 종후 어떤 평가액, 분담금, 그다음에 이주비 지급 기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딱 끝나게 되면은 내가 설사 불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의 제기 절차와 결과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의 제기를 한다라고 해서 구제가 되는 것도 상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인가권자의 어떤 공정력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상당히 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총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기 이전에, 즉 관리처분 총회 할 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이 관리처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저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분담금 폭탄으로 딱 떨어졌을 때 저 이거 몰랐습니다.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때 최종적으로 내가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로 전락을 하거나,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현금 청산자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